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 기자께서 발제를 해오셨죠? 예, 뭐 검수완박 요즘 많이 쓰이는 말인데 사실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반박이죠. 검찰 수사권 반만 박탈하는 건데 어쨌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이 거의 입법 초읽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발효가 될지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 끼칠 영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제 극한 상황으로까지 이제 가면서 결국 필리버스터와 회기 쪼개기로 이제 이어졌는데요. 두 개 법안 중에서 먼저 이게 상정이 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에 표결 처리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번복했던 국민의힘의 전략적인 미스가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의 득실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우선 그 검수완박이란 그 단어에 대해서 저는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건 맞는데 네. 지난번에 박병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지금 합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합의안을 보면은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 중에서 4개는 올해 안까지 이관하도록 돼 있는데 경제 그리고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갖는 걸로 지금 민주당 안에 돼 있거든요. 또 그 경찰이 이렇게 기소 의견으로 올린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면 이제 검찰의 상당히 수사권은 상당히 남아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검수완박이라는 어떤 용어 자체는 완전히 박탈한다는 건데 상당히 좀 정치적인 프레임이 쓰여 있는 용어가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갖고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 합의안을 그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쳤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거를 이제 뒤에 국민의힘이 번복한 거기 때문에 일단 여론은 뭐 여전히 뭐 상당히 그 차갑습니다만 어쨌든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은 훨씬 더 생긴 셈이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검수완박법은 처음에 그 박병석 중재안을 아예 거부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처지에서 지금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좀 명분은 좀 잃어버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번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작년 2월 달에 소위 친문 세력이라는 곳에서 맨 처음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 그래서 사실은 그때 중수청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놨고요. 이제 거기에부터 기원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있고 박병석 중재안에 봐도 그 8개 항인데 5항에 보면 사실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고 그다음에 한국형 FBI를 설치한다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그 안에 보면 그 KFBI 얘기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안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만 계속 앞으로 수사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원래 중재안에는 사실은 KFBI가 설치되면 거기로 부패 경제도 다 넘어가는 걸로 돼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처음에 그 명명이 됐듯이 검수완박 또는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기소만 하는 걸로. 물론 이제 보완 수사권은 갖되 네.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이 크게 틀린 게 아니다. 다만 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히 박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이 당내에서조차 민영배 의원 뭐 의장 탈당시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궁지에 몰렸었는데 그거를 덜컥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받아주는 바람에 네. 이게 이제 그 오히려 그 궁지에서 탈출시켰다 국민의힘이. 근데 더군다나 그거를 또 번복을 하는 바람에 더욱더 이제 국민의힘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지금 보면 다시 또 민주당이 네. 그 중재안에서 KFBI 부분을 빼버림으로써 또다시 민주당이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검찰 수사권을 빼앗아 놓고 자 그럼 어디로 가자는 얘기냐? 그 미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시 또 민주당도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할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더 네. 붙이자면 좀 그 경제하고 부패 그 두 개의 그 범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다가
원래 민주당 초기 안에는 이 두 개도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KFBI 중대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네. 넘어가게 돼 있었던 걸 야 그러면 진짜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뺐고 검찰은 이거 허수아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으니까 KFBI 즉 중대수사청 발족을 아예 없애버리고 요 두 개는 그냥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빠지는 거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경제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현재 민주당 안에서는 이것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재로선. 네, 검수 반박이다. 사실상의 검수 완박이다. 아니 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데 왜 그러면 KFBI 부분을 뺐을까? 지금 뭐 비판 여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이제 중수청을 만들면 KFBI를 만들면 그 KFBI의 구성부터 뭐 청장까지 이런 걸 다 누가 결정하게 되겠습니까? 원래 민주당이 냈던 안에 보면요 법무장관 산하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의 영향력을 확 줄이거나 아예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KFBI를 증발시킨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네, 1번 질문부터 아주 팽팽하게 답변해 주시고 계신데요. 국민의힘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대검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검찰은 법안 자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 헌재가 실제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도 손에 꼽을 만큼 적지 않겠습니까? 이번 경우 어떻게 분석을 글쎄 하십니까? 그거야 뭐 이제 헌재에서 그 결정을 하겠지만 쉽게 빨리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원래 이런 일에 대해서 네. 그 헌재는 가처분 신청이라고 그래도 뭐 법원과 달리 금방 결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걸 인용한 사례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관 구성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그 추천해서 임명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헌재에서의 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본안 결정에서 그 지금 뭐 검찰이나 이런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예, 뭐 저도 비슷한데요. 우선 그 위헌 소지, 지금 법원하고 검찰에서 위헌 소지라고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민주당이 안을 만들면서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니까요. 그럼 사법경찰관, 경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처음에 표현을 했는데 그건 이제 잘못한 거죠. 실수죠, 실책.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야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보면은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만 하게 돼 있거든요. 검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갖고 지금 올라가 있는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안에는 그 부분이 고쳐졌어요. 고쳐졌으니까 사실 위헌 소지 자체는 이미 그거는 이제 없어진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절차상 하자. 예를 들면 이제 민영배 의원은 민주당이 탈당을 시켜갖고 무소속으로 해갖고서 어쨌든 법사위 소위를 넘겨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꼼수죠. 꼼수기 때문에 이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에 갖고 정치적인 공방을 할 수 있지만은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 그 위법하고 잘못됐으니까 다시 되돌리라고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윤 당선인 측이 이제 국민 투표를 하자 이렇게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국민투표법은 이미 헌재에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고 또 선관위도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이제 현실성이 낮고 또 이제 실제 뭐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국민투표를 계속 거론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속내는 어떤 걸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국민투표를 걸어왔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민투표의 어떤 위헌적 요소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면 이 국민투표 사안이 외교, 국방, 안보에 관한 것들만 하게 돼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떠나갔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투표를 붙이려면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당선인이 이걸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이미 현재 그 민주당이 그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모든 법안에 대한 그 입법이 끝나는 거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붙이려면 우리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곧 현재 헌법에는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사안만 붙이게 돼 있고
가령 어떤 법률 안에 다시 이렇게 폐기하는 폐기 국민투표 같은 조항은 없거든요. 네. 그럼 사실상 국민투표 자체가 성안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국민투표를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 대통령도 안 되는데 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나라는 오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그 발상입니다.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국민투표에 붙일 사안이냐? 이제 헌법 뭐 72조인가요? 뭐 거기에 그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 법조계에서도 양론이 있어요. 뭐 붙일 사안이다 또는 그건 어차피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통일 외교 뭐 국방이나 이런 것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붙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등에 들어가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냐 아니냐는 게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그 얘기를 했을까라고 따져본다면 저는 일종의 약간 정치 행위 비슷하게 지금 그 인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아닌가 싶어요. 인수위에서 윤석열 당선인한테는 또 보고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선인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최근 뭐 청문회 정국이나 아니면 그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합의를 뒤집는 것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여론 뭐 이런 거를 약간 국면 전환하려고 하는 뜻 뭐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 대단히 고도의 그 정치행위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봅니다. 국면 전환용이다. 알겠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데 국민투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금시초문이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원내대표와 논의도 없이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를 언급한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니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 아니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뭐 저도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국면 전환용 얘기를 했듯이 네. 사실은 이걸 그 정말 밀어붙일 생각이 있다면 그렇다면 원내대표하고 상의 안 하고서 이런 일을 벌이면 안 되겠죠. 또 윤석열 당선인한테 보고 안 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야 뭐 실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보고 안 하고 이런 일을 벌인다면 이게 일이 성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정치적 행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면 전환 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결국 이 국민투표 발상이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사실상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아마 그 정상적인 이렇게 사고와 판단력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야 이거 국민투표에 붙인다라는 게 더구나 지금 이미 집권한 상황도 아닌데 약간 좀 황당한 얘기죠.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저도 봅니다. 네. 네.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신구 권력 간의 이제 충돌 상황으로까지 이제 그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양측 간 갈등 중심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제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그 여야 합의를 깬 배후로 지목이 되고 있고 이준석 대표와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간 통화 이후에 그 이야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소통령 제 윤석열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소통령이라는 그런 비판은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정치적 공격을 위한 일종의 그 조인 셈이고요. 그만큼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의 힘이 세질 테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조를 만든 거고 가령 예를 들면은 예전에 똑같습니다. 5년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했을 때 조국이 차기 민주당 대선 주자다. 문재인의 그 후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국민의힘하고 쪽에서 프레임을 씌웠거든요. 그것과 좀 비슷한 저거죠. 그렇게 되면 뭐 그것이 크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청문회라든가 그런 것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정치 공방일 뿐이죠. 네. 다만 이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이제 똑똑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도 굉장히 말을 잘할 거고 민주당 의원을 압도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 있는데 과연 저는 그 조국 전 장관 사례를 한동훈 그 장관 후보자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논리적으로 압도하고 이기는 것이 과연 그 정치에서 중요한 것인가? 사실 그거보다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서 보면 지금 한동훈 후보자는 너무 좀 그 권력에 취하고 좀 말이라든가 행동이 좀 과도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가령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이른바 검수 반박이죠. 반박법에 대해서 한마디 했을 때 곧바로 검수완박 반대는 나의 양심이다. 내가 양심을 고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앞으로 청문회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까? 저는 오히려 거센 이렇게 논란과 비난을 불러일으키면서 아마 굉장히 정치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자 검사 일대의 한동훈하고 법무장관 일대의 한동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법무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정무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 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어느 정당을 특별히 지지하지 않는 한 중립성 시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의 그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검사장 시절에도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한테도 뭐 지지 않고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중에 물론 일부 튄다 뭐 이런 부분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뭐 청문회 같은 데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소통령이라면 소통령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2의 윤석열이면 제2의 윤석열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무장관이 법무의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것과 관련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슨 조언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 그걸 소통령이다 뭐 이렇게 공격해서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지금 집중적인 타깃이 된 거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별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가 없이 그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 진짜 소통령이 아니라 소통령을 만들어주는 아마 그런 그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인사청문 전국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줄줄이 연기가 되거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이 된다면 윤 당선인은 새 총리 없이 취임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장관 재청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는 고건 전 총리한테 그 강요제 정권 얘기를 했을 때 고건 전 총리가 그거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물론 김부겸 총리가 뭐 어떤 결정을 할지는 저희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원리로 보면 물러가는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강요로 제청을 한다는 것이 원리에 맞지 않죠. 저는 김부겸 총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 짐작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강요를 임명하는 사태.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게 뭐 우연 논란까지 불러올 정도인가. 어차피 정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태도 충분히 올 수가 있겠다. 총리 없는 상태에서 장관들만 임명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예, 어쨌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지금 부결 가능성이 처음보다는 조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뭐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도 그렇고 정의당도 한덕수 총리 문제 있다. 지금 부적격 판정을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그 핵심은 어쨌든 김앤장이라는 거기서 몇 년 동안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게 이제 핵심 의혹이고요. 그럼 과연 그 한덕수 총리가 부결되든 안 되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그 윤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는 아마 국회 인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 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김종필, DJ 피어나버 김종필 총리가 됐었는데 김종필 총리가 6개월 동안 그 인준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집권하면서 그 이전 정권, 김영삼 정권 마지막 총리였던 고건 총리한테 강요 제청을 요청했거든요. 그 고건 총리가 16개 장관을 제청해서 16개 장관을 먼저 임명하고 총리는 6개월 뒤에 나중에 서리를 떼는 방식으로 임명을 했는데 사실은 뭐 누가 임명하냐 하는 건 사실은 총리가 제청한다는 건 일종의 하나의 그 수순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실용적으로 본다면은 그 정도는 윤석열 당선인이 그 물러가는 그 문재인 정부에게 부탁할 수 있고 또 문재인 정부도 김부겸 총리도 그 정도는 그 윤석열 정부의 출범 후에였고 장관 제청을 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좀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신구 권력 충돌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네. 드렸는데 저희가 경험적으로 본다면 사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싸워서
현재 권력이 이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신구 권력 충돌의 피해자는 구 권력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 있는 논란의 법안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사실 검찰 수사권의 한 절반쯤만 뺏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반박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상정 그리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상황과 전국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